그날 아들 녀석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다 맡기세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주는 따뜻한 물 한 잔, 아들이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 그 모든 것이 제 숨통을 조여오는 부드러운 올감이었죠. 며칠 전 의사는 제게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병명은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아들의 탐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신은 칼날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온몸이 묶인 채 정신병원으로 끌려갈 날만 기다려야 하는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것은 제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들놈이 제게 선물한 가짜 치매라는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 올해 69살입니다. 20년 전 먼저 간 남편의 뒤를 이어 모래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을 발로 뛰며 작은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는 곳이 바로 하나뿐인 아들 진태의 앞이었습니다. 진태는 제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경영에서 손을 뗀 후 제 삶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다는 며느리 미영이는 제 혈압부터 식단까지 살뜰히 챙겼고 아들 진태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회장님은 자식 농사 잘 지으셔서 말년이 편안하시다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 저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하나만 음이 틀려도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제 건강에 유독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세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번뜩였어요. 저는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생 습관처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신경과 명의가 있는데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는 기어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의 과도한 걱정을 탓했어요. 나이든 시어머니를 위한 지나친 효심이라고 생각했죠. 그 무렵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탁자 위에 올려둔 안경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고 평소 즐겨 읽던 책이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깜빡했나 싶었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어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친한 친구와의 점심 약속이었어요. 분명히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식당에서 친구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약속은 내일이에요. 어머님께서 어제 전화하실 때도 내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회사 일할 때는 수십 개의 현장 일정을 머릿속에 다 넣어두고 관리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무언가 의도된 연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듯한 그 섬뜩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시선 같은 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뭔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을까? 걱정 마.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제 친아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가 예약한 명의에게 몇 달간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인지능력 검사까지. 마치 제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의사는 제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펼쳤죠.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의사의 말에 아들이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에서 의사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너무 쉬웠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다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의사는 왠지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의사는 제게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주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은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회사 일이고 뭐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마음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안경 사건, 약속 날짜, 가스불. 모든 것이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기 위한 아들 내외의 치밀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제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기 위해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숨이 막혔어요. 20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친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다니.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은 저한테 다 맡기시고요.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미쳐버릴 것 같아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제 집, 제 회사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죄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며 어머님, 전자파가 머리에 안 좋대요라고 말했고, 아들은 오랜 친구들의 전화를 대신 받아 어머니가 지금 사람을 잘 못 알아보셔서요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찾아와도 어머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뵐 수가 없어요라며 돌려보냈죠. 저는 방 안에 갇혀서 그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제가 살던 집에서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들이 저를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시키고 법원에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신고할 서류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법원에 저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판사가 서류를 보고 결정만 내리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 10,000원 하나, 제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였죠.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날 오후 집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눈빛. 자신을 오수진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 여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다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유산이라는 말에 잔뜩 경계하면서도 변호사라는 말에 쉽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재산이 있을까 봐 조마조마해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 서류에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라는 변호사는 제게 서류를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남편이 살아생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짓던 그 강인하고 서늘한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낯선 변호사의 눈에서 죽은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제가 멍하니 변호사를 쳐다보는 사이 변호사는 서류를 짚었던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작게 똑똑 두드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저만이 아는 비밀 신호였거든요. 할 말이 있으니 나중에 따로 보자는 뜻의 신호 말이에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쁠 때 손님들 앞에서 쓰던 그 신호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놓고 간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명함 뒤에서 아주 작게 접힌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아버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일 오후 3시 늘 가시던 공원 벤치에서 뵙겠습니다. 절대 혼자 나오십시오. 아버님이라니. 심장이 땅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늘 가시던 공원이라는 것도.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자주 산책하던 그 공원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혹시 이것도 아들 내외가 꾸민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며칠 후면 법원에서 심리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오래된 친구 무덤에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겨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무덤 참배를 막을 수는 없었나 봐요.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던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꺼낸 첫 마디는 제 평생을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회장님 남편분의 딸 오수진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에게 숨긴 게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께서 충격받으실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드님이 어머님을 상대로 하려는 일을 막아야 하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배신감, 분노, 절망.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슬픔과 배신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꺼내놓은 남편의 유언장은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진짜 유언장은 이중 함정 그 자체였어요. 첫째, 아들 김진태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둘째, 만약 아들 김진태가 아내 이서윤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무능력을 이유로 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첫 번째 유언은 그 즉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전 재산의 80%는 딸 오수진이 관리하는 공익재단에, 나머지 20%는 아내 이서윤에게 귀속된다. 아들 김진태의 상속분은 영원히 된다. 유언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의 그릇과 탐욕을, 그리고 제가 언젠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님이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진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들의 적극적인 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안에 숨어있는 탐욕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죄책감으로 숨겨왔던 자신의 딸을, 어머님을 지킬 가장 날카로운 칼로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고마움도 느꼈거든요. 죽으면서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아드님이 직접 판사 앞에서 어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 순간 게임은 끝나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배우가 되어야 했어요.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저는 정말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식사 중에 수저를 떨어뜨리고 아들의 이름을 잘못 부르며 넌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며느리가 약을 챙겨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침을 흘리며 받아먹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버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시죠?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다가 다시 슬픈 표정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는 기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만족스럽다는 듯 했어요. 이상해.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시다니. 진태가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믿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빨리 법원 심리 날짜를 잡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났죠. 여보, 이제 정말 서둘러야겠어.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되시면 혼자 두기도 위험해. 미영이의 말에 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빨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니. 정말 뻔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든 상황을 공유했어요.
변호사가 몰래 건네준 소형 녹음기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엄마가 저러니 차라리 잘 됐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러게. 이제 이 회사도 저 집도 다 우리 거지. 요양원에 보내면 되겠네.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면 돼. 그런 소름 끼치는 말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수집했어요. 제 친아들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이 차려준 이 마지막 밥상을 제 손으로 완성해야 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연기하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일 때마다 이게 정말 연기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가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수진이라는 남편의 숨겨진 딸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며칠 만에 며느리 최미영과 담당 의사가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간 계좌 내역까지 찾아냈죠. 어머님, 이걸 보세요. 미영 씨가 의사에게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진단서 발급 하루 전에 말이에요. 가짜 진단서의 완벽한 증거였죠. 수진이 보여준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의사와 짜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법정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거든요. 수지는 또 다른 증거들도 찾아냈어요. 미영이가 예전 직장에서 환자 차트를 조작했다가 징계받은 기록, 그리고 진태와 미영이가 나눈 문자 메시지들까지 말이에요. 어머니 상태 어때? 빨리 진단서 받아야 하는데.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이런 문자들을 보니까 정말 치가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거든요.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진태가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제 아들로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그날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심리 날짜가 잡히자 며느리는 제게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마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였겠죠. 거울을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법원에 가시면 판사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실 텐데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어차피 기억도 안 나실 테니까. 미영이가 제게 귓속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나가요.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날 거란다. 바로 내 놈의 인생이 말이야.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애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당한 모든 치욕과 배신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거든요. 가정법원.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까 긴장됐어요. 이곳에서 제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까 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중년에 엄숙해 보이는 분이었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앉아서 계속 치매 환자 연기를 했어요.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죠. 아들 진태는 판사 앞에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를 못 알아보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세요. 저희 부부가 평생 곁에서 모실 수 있도록 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진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정말 훌륭한 연기였죠. 만약 제가 진실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저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담당 의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전문가 소견을 말했어요. 환자분은 중등도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됩니다.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일상생활에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의사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화가 났거든요. 모든 것이 아들 내외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입을 떼려는 순간 방청석 문이 열리며 오수진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태와 미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죠.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의 주요 이해관계인이자 고 김영준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진은 먼저 자신이 고인의 딸임을 밝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진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김진태 씨,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은 차분하게 남편의 진짜 유언장을 판사 앞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증인석에서 김진태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무능력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으로 인해 김진태 씨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상속권을 스스로 박탈하고 유언의 두 번째 조항을 방금 막 발동시켰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낭독되자 아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입이 벌어진 채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 아버지 유언은 그게 아니야. 전 재산을 나한테 물려준다고 했어. 진태가 소리치는 순간 수진은 마지막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의사와의 돈 거래 내역, 녹취록, 그리고 미영이의 과거 징계 기록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냈죠.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것은 김진태 씨와 최미영 씨가 건강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와 결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녹취록이 재생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저러니 차라리 잘 됐어. 이제 이 회사도 저 집도 다 우리 거지. 진태와 미영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을 깨달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나는 몰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라며 중얼거렸죠. 그때 방청석에 치매 환자처럼 앉아있던 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 아들 김진태를 제 인생에서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의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저는 회사를 되찾았고 남편이 남긴 모든 유산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진태가 구속되던 날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내 아들은 죽었어.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제 마음도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수진을 남편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의 사진 옆에 놓여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아기였던 수진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평생 네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말에 늘 얼음장처럼 차갑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지키려고 저를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이 집의 딸로 내 딸로 말이야.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수진인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 웃음이 남편과 너무 닮아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공익재단을 설립했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혹은 세상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도우는 재단이었죠. 재단의 이사장 자리에는 오수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재단 이름을 뭘로 할까요? 수진이 물어봤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새봄재단으로 하자.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뜻으로 말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남자를 아버지와 남편으로 기억하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이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수진과 함께 재단 일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당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태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아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죽었거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남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요. 아마 남편이 있었다면 진태가 감히 저에게 그런 짓을 시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지는 이제 제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면서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아들이 파놓은 배신의 구렁텅이는 제 인생을 집어삼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인 새로운 딸을 만났어요.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 끝에서 저는 비로소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이라도 끝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새로운 봄은 기어코 우리 곁에 온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워보세요. 분명히 길은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나가요.